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추석 전날 오늘은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증시가 끝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려 일주일짜리 휴가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정말 짧게 보고 여러분들의 휴가를 위해서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누가 9월에 주식하라고 했냐? 1년 중 가장 투자하기 안 좋은 달이 바로 9월이다. 요런 얘기를 이번 달 초에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저 기릿은 솔직히 단순 통계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괜찮을 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9월 코스피는 4%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며 그리고 미국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참고로 어제 미국은 전기차주는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와중에 테슬라, 애플, 마소, 아마존 등 이러한 기업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바로 국채 금리가 중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를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잘 될 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셧다운 공포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서 지금 증시는 완전 추풍 낙엽이다. 조정받기 너무나 쉽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야, 주식 이거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일단 그냥 들고 있긴 한데 추석 동안 오르냐 내리냐 예측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꼭 봐야 되는 이벤트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연휴 기간에 미국 예산안 통과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월의 연설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론 실적,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그게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예산안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그쪽 정치권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만약 임시 예산안조차 합의가 안 되면은 셧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월 아저씨 오는 29일 한국 시간 새벽 5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갑자기 아저씨가 비둘기로 변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또한 긍정적인 이벤트보다는 중립 혹은 부정적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보면은 야, 이거 하락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와중에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 요 친구가 나이스하게 나온다면은 일단 반도체 그리고 코스피 이쪽은 좀 좋아질 확률이 조금 있겠죠. 그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셧다운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의회가 정확히 30일 11시 59분까지 다음 회기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은 미국 정부는 셧다운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포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1976년 이후 미국 정부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무려 열흘 이상 셧다운된 적은 7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5년에 한 번쯤은 10일 이상 셧다운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물론 아직 셧다운 되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그냥 열흘 이상 셧다운이 되었다고 가정하면은 그 7번 동안 어떤 흐름이 나타났나? 셧다운 직전까지 S&P 500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 중앙값은 10.2%나 하락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셧다운 기간 동안의 하락률 중앙값은 2%라고 하니까 지금 이미 왼쪽에 보다시피 S&P 500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5.9%나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은 뭐 더 이상 떨어질 때는 그렇게 많지 않겠군요 라고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셧다운이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하락한 거에 비하면 그냥 귀여운 수준으로 소폭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한편 이게 중요하겠죠. 그 이후 셧다운이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최근 빠졌던 그 하락세 그거를 전부 다 되돌리는 흐름이 보통 나타났고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은 S&P 500 수익률 중앙값이 무려 18.9%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우려감이 나와서 조금은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엄청 쫄 필요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셧다운이 온다면은 무서워하지 말고 그때는 진짜 야, 이 주식은 사야 돼 라고 하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9월은 최악. 그렇다면 10월은 여러분들 세린 메이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5월 달에 주식을 파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시 사야 될 때는 언젠가 봤더니 바로 10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 셧다운 악재만 사라지면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권사 전망은 어떤가 봤더니 나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가장 낮은 지수를 말한 증권사는 삼성증권입니다. 매는 먼저 맞아야 되니까 나쁜 거부터 보자면은 2350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셧다운의 방향에 따라서 리스크가 분명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또 강하게 강조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수 2500 이하는 내년 실적 전망이 무시된 저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공포에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용기 내서 사는 거는 조금 그렇다. 지금 이 셧다운 말고도 다른 악재가 많기 때문에 모든 악재가 소화되는 거 확인하고 진짜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조금 늦더라도 그때 탑승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 어디 갈 데가 없다면은 은행, 보험, 통신, 유틸리티 등 배당을 많이 주는 이제 방어주라고 볼 수 있겠죠. 요런 친구들 차라리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전략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아 나는 이 전략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그게 정답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증권사 러브콜이 너무 심할 정도 진짜 오는 걸까요? 연일 힘이 없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러브콜이 쏟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디램의 뚜렷한 방향성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사라 이러한 긍정적 전망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한국투자증권도 목표가 9.4만원을 제시하며 지금부터는 매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 그 말인즉슨 매분기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를 매우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번 조정이 끝나고 반도체 힘을 봤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공모주 이야기 빼놓을 수 없겠죠. 밀리의 서재 또 대박이 터졌습니다. 공모가가 23,000원인데 시초가가 80% 오르고 시작하더니 고가가 150%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어제 시황 정리 시간 때 반재미로 했던 전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상이 그냥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이게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 이 운으로 로또를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매우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공모주에 투자하신 기름들 아마도 조금은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렇게 공모주가 좋다 보니까 다음 주에 있을 친구들 당연히 기대감이 나오겠죠. 그러한 기대감인지 오늘 로봇주도 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 주 공모주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최근 들어 안 좋았는데 그나마 진짜 다행인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나왔네요. 현대차 스반 프로젝트 공개.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모주 흥행에 따라 다음 주 기대감 플러스 그리고 현대차 스반 프로젝트 이러한 기대감 또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뭔가 봤더니 환경 보호를 위한 오염 방지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이게 상품성이 있나라는 의문점을 가지긴 했으나 하지만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로봇에 투자를 한다는 게 매우 큰 포인트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 주 로봇주 흐름, 그 다음에 또 두산 로보틱스 매우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대감 뿜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 녀석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짜 대여급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요 녀석에 대한 기대감도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은 저기릿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친구들을 과연 이게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악재 기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외국인마저 에코프로를 9월달에 무려 3,500억 매도, 에코프로빔은 무려 3,400억이나 매도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친구들 좋은 회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악재 그리고 고평가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그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은 최근 두산 그리고 CJ 등이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한 바 분명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또 무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음 달에 증시가 좀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최근 들어 솔직히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많이 빠지지 않았겠니? 거기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기간 급등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요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주주분들이시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아이폰 10월 13일 출시 확정. 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늦게 데뷔하는 아이폰 15, 10월 13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6일부터 사전 예약 접수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금액을 보자면 일반형은 125만원, 플러스는 135만원, 프로는 155만원, 프로맥스는 19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며 이 와중에 SK텔레콤에서는 연내 애플폰으로도 통화 녹음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애플페이도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통화 녹음도 생기다 보니까 야 이제는 아이폰, 삼성폰이랑 비교했을 때 대표적인 단점마저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아이폰 매번 혁신은 없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다시 역대급 판매량을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치 관련 이야기라서 팩트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오늘 나온 뉴스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최근 급등했던 이재명 구속 수혜주는 마이너스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반면 이재명 관련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솔직히 말해서 이게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매우 어려워서 절대 큰 금액으로 투자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 꼭꼭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GV80 쿠페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에게나 드림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대분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 이 차 꼭 산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좀 남들과는 다르게 외제차에 대한 동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주식 투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1억이 넘어가는 그 정도의 그 엄청난 비싼 외제차 솔직히 저한테는 안 맞는 차다 그리고 좀 낭비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저에게도 딱 하나가 있다면 바로 또 제네시스인데요. G80이나 GV80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주식으로 돈 벌어서 꼭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네시스 GV80에서 쿠페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참고로 이 차는 제네시스의 첫 쿠페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처음 봤을 때 이게 뭐가 달라진 건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지만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역동적이면서 과감한 실루엣을 구현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옆모습 사진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솔직히 앞부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뒷부분이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지금 있는 GV80인데 약간 각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쿠페는 쭉 떨어지는 모습, 뭔가 세단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그때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무빙이 살렸다. 디즈니의 국내 DAU가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무빙의 18에서 20화가 최근 공개가 되었는데 저는 그날 당일날 다 봤습니다. 결말이 궁금했던 팬들이 몰리면서 100만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지난달 9일 무빙이 공개되고 디즈니 플러스의 DAU는 36.6만 명이었는데 회차를 거듭하면서 100만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빙이 살렸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100만 명을 넘은 OTT로는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 그리고 이제 디즈니 이렇게 5번째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참고로 웨이브의 이달 DAU가 109만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코앞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디즈니가 웨이브를 넘길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름분들 중에서도 1인 가구가 분명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라서 1인 가구는 얼마를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은 155만원이라고 하며 지금 기름분들이 혼자 사신다면 이제 본인의 생활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썼나? 음식, 숙박에 27만 6천원, 주거, 수도, 광열에 27만 3천원, 식료품, 비주류, 음료에 20만원, 그리고 교통에 17만 7천원 순으로 지출이 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가장 지출이 적은 부분은 교육에서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1인 가구는 식료품을 사서 요리를 하는 사람보다는 시켜 먹거나 사 먹고 즉석 식품을 많이 먹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월세 부담이 크다 보니까 주거, 수도, 광열비가 많이 지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특이하네요. 1인 가구 내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면은 남성이 여성보다 18만원 정도 더 쓰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건지 어쨌든 조금 더 많이 쓰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러시아, 일본 수산물 안 사요.
자, 러시아에서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당국은 중국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며 최종 결정은 일본과 협의를 거친 뒤 하게 될 것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참고로 러시아는 일본산 수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과연 이제 안 사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절도 때문에 폐점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미국에서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때문에 타긴 매장 일부를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당연히 절도 때문입니다. 절도가 증가하면서 비용이 많이 증가했고 이에 9개 매장을 폐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고로 타깃은 작년에 절도로 4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올해 5월은 5억 달러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상황이 심각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도 그냥 절도 당한 것처럼 주가가 쭉쭉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유통업계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소비 심리도 안 그래도 안 좋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인플레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이 와중에 절도 리스크까지 더해지자 일단 연말까지는 미국 유통업계 건들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JP모건 체이스의 회장이죠. 제이미 타이먼. 이 사람이 미국 경제 호황이 길지 않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7% 금리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은 슈거 하이 상태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게 뭔가 봤더니 설탕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쓴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 동시에 흥분하는 상태 이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조금 좋아 보이는 그 상황에서 열광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 낙관론이 통화 정책과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될 수 있다 이러한 끔찍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와 계절적 요인 등 불확실한 변수가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JP모건 체이스 회장이면 당연히 이름값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나오며 또 증시는 출렁거린 바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관련 이야기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40년 이자만 8억.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봤더니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은행권에 주담대 금리가 연 7%를 넘기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4억을 빌렸다고 가정하면은 매달 갚는 원리금만 250만 원이 되고 40년 동안 만약에 갚는다 치면은 이자가 무려 8억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4억을 빌렸는데 물론 40년이긴 하지만 8억이나 갚아야 되는 그 와중에 그 8억은 이자밖에 안 되고 또 원금 4억은 따로 갚아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빚이 있는 가구의 금융 부채는 작년 말 기준 소득의 1.14배까지 도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이자 지출액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가 전체 5%가 넘는다고 합니다. 진짜 살기 힘들다라고도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금리가 더 올라가니만이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게다가 파월마저 더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고금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공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빠르게 금리가 인할 거야 이러한 예상으로 혹시나 크게 레버리지를 땡기는 거 이거는 진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9월달이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9월달 조금 많이 힘드셨겠지만 10월달은 9월달이 힘들었던 만큼 더 뜨거운 한 달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연휴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그리고 참고로 저 길이 내일 오랜만에 또 기은사 찍으러 갔다 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또 이제 영상으로 시간 내서 바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